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일본. 당시 일본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7만원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쌍팔년도가 바로 1988년이 아니라 1955년을 말하는 것이죠. 단기기원 4288년이 바로 1955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옛날 스타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쌍팔년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제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고속성장하여도 일본은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았습니다. 1992년 한국의 GDP는 3,501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은 3조 9,090억 달러. 정확히 일본이 한국보다 11.165배 잘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차트들을 보시면 한국의 GDP는 아직까지도 기울기 62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르고 있는 반면 1990년대부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말할 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일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995년 당시 일본의 GDP가 6,400조 원이었는데요. 현재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820조 원. 그러니까 일본의 GDP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보다 500조 원이나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3배 가까이 퀀텀 점프를 하며 절대 금액으로는 10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일본 경제를 앞지를 놔도 머지않은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이면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고, 실제로 지난 10수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 SK, LG가 글로벌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여럿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샤프는 삼성과 LG의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팔려버렸고,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도시바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삼성에 덤벼봤지만 미국 원전 사업을 잘못 건드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며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컨소시엄에 상당한 지분을 팔게 되었죠. 소니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이 소니의 안방인 일본에서까지 최근 이렇게 고속 성장하자 반대로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는 땅을 뚫고 지하실 592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유럽과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 단계까지 와버린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이렇게 일본 대기업들이 산산조각이 난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만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본 내수 시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기업들이 살만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1위 통신사 NTT 도코모가 애플과 소니에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조금을 뿌린 반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에는 터무니없게 낮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한국 제품을 유난히도 견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일본에서마저 질주하고 있는 삼성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될 만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언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너무나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일본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겠다고 하였죠. 공격은 일본이 했는데 주도권은 한국에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여전히 빳빳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요.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일본 구석구석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란 자존심을 모조리 끌어다 모아 역사상 가장 코믹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웃음기 싹 빼고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된 필살기를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말로 타일러도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에는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다는 소식을 밝힌 것이죠. 이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세계 최강의 외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말이죠. 벤터빌트 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인 본부장과 하버드 MBA 출신의 여왕부 실장이 콤비를 이루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 번의 FTA,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한 데 이어서 최애국 대우까지 획득하는 등 이 엄청난 일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이뤄낸 곳이 바로 현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어벤져스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내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조치의 성격,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면서 그동안 일본이 여러 국가들을 WTO에 제소해 패보다 승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전 4패, 한국이 일본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WTO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산 김을 사지 않겠다고 떼쓰다가 WTO 재판에서 한국에 완패한 김 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 WTO의 결과문이 발표된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문제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한국이 승리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 발표한 결과문 원본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도 영상 아래 남겨둘게요.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일본과 일본을 상대로 불패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곧 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WTO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일본과 2차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의는 일본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WTO의 DSB, 즉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이 참여하여 심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앞서 한국이 일본과 WTO에서 사전 전승하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모두 이 분쟁 해결기구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승률이 100%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한국의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건의 WTO 분쟁들에서 일본이 패배할 때마다 한국의 요구대로 일본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못마땅해 한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지만 한국이 승리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본이 한국산 김 수입 규모를 말도 안 되게 축소해버린 규제도 WTO 패소 후 결국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이번에도 WTO가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판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건도 물론 한국의 완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결정 소식이 전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지난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을 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일본에 계속해서 모든 회원국이 앉아있는 회담장에서 의장에 건의하여 공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을 피하느라 바빴죠. 이렇게 일본이 열심히 피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WTO 판결문 원문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 9항을 위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입증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WTO가 매번 이런 식의 결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니 당연히 일본은 열심히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요. 2차 협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WTO에서 한국에 패하면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죠. 한국에서 기회비용이 수조 원대로 치닫으며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곧 있으면 삼성이라는 엄청난 고객을 잃게 될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예전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동시에, 그동안 일본이 언론 플레이로 숨겨왔던 진실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일본의 국가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중국 반응 보시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중국 내 인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번 시즌 토트넘에서 독보적인 모습으로 손흥민이 현재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라는 찬사가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각종 매체에서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즌 놀랍게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연일 득점포를 터뜨리며 매번 쌓는 공격 포인트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최절정급 기량에 중국의 관심도 한층 더 높아져 그의 플레이뿐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축구공원에 대한 기사가 각종 중국 사이트에 올라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 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170억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 손흥민 역시 아버지의 권유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손웅정, 손흥민 부자의 이런 봉사정신에 크게 감탄하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에 대한 스토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중 손흥민 아버지 아들이 효도로 준 170억으로 별장을 짓지 않고 축구장을 지었다. 중국 축구에는 손흥민도 없지만 손흥민 아버지 같은 유소년 감독은 더더욱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손웅정 감독의 교육 방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실전 경험에 치중해 승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기본기 위주의 개인 훈련으로 손흥민은 16살이 되어서야 축구팀에 정식으로 입단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기본기 훈련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며 지난해 12월 벌리전에서 70m 단독 드리블 돌파로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터뜨린 뒤 무리뉴 감독은 그를 쏜나우드라고 극찬했는데, 이는 주발이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단 아들에게 축구 실력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축구 실력보다 겸손함을 더욱 중요한 자질로 여기고 지금 축구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도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교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축구 아빠 손웅정 감독이 제2, 제3의 손흥민을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손웅정 감독 또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하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사활을 건 승부로, 손웅정은 한국에 설립한 축구장에서 함께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반면, 귀하 선수들에게 월드컵 진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중국 축구는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도 부족하지만 손웅정과 같은 유소년 감독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손웅정 감독의 강도 높은 교육 방식과 엄격한 관리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수많은 훌륭한 일화들이 중국 축구에게 배울 만한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해당 소식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삼가는 정말 올바르다. 여러 번 각종 인터뷰에서 모두 느낄 수 있었어. 이 아저씨는 순전히 축구인이야. 중국 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시자. 옳소. 손흥민은 축구 매너, 인품, 축구 기술 모두 세계 최고야. 부럽고 질투난다. 좋은 아버지 아래에서 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름하여 웅정. 중국은 손흥민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손웅정 하나가 부족한 거다. 하나만 부족한 게 아닐 텐데 몇억 개는 부족하지. 중국에 손흥민이 어디에 있어요, 누나? 우리도 손흥정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손흥정은 돈을 못 벌지. 부모의 영향은 아이에게 평생 미치는 거야. 어제 저녁에 숙제하면서 딸이랑 또 부딪혔는데 내 교육 방식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함께 격려해 줍시다.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보다 자신의 생활과 일,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을 해보세요.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아시아 체육계의 1인자야. 탐복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수많은 스타들이 각지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쏘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느끼게 해주네.
존경스럽다. 사람 댐댐이가 됐든 축구 기술이 됐든 손과 그의 아버지는 모두 모범이다. 이건 국가와는 무관하다. 한국 스포츠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손흥민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손흥민의 아버지를 보고 나서 순양의 엄마를 봐봐. 와, 어쩜 이렇게 다르냐. 아시아 축구 최고의 선수와 아시아 축구 최고의 아버지. 만약 중국에도 11명의 손흥민 아버지가 있었다면 우리도 엄청 대단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야. 우리 국가도 많은 축구장을 지었어. 다만 아이들에게 공을 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였지. 우수한 아버지와 뛰어난 아들, 그들과 비교하면 중국 축구는 이미 죽었다. 중국 국대는 귀하 선수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50년이 돼도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50년? 지나치게 낙관적이네. 격차가 더 크지 않음을 천지신명께 감사해라. 이건 작은 격차가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대한 비전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어? 축협 회장으로 귀화시키자. 우레이는 뭐 했어? 손흥민의 성공은 그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해. 아버지의 삼관이 정말 올바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물론 손흥민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 손흥민 지금 총각인가? 이 근성을 누구에 비할 수 있겠어? 중국 축구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중국 축구는 그야말로 쓰레기야. 사회적 책임감이 엄청나네. 손흥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듣기로 한국 스타 중에 유재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티가 있다는데, 그럼 한국 네티즌 중에 손흥민을 까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송강호도 안티가 있어? 무조건 있지. 손흥민은 완벽한 우상의 대명사야. 나도 입덕했어. 모든 방면에서 다 너무 우수해. 이 아버지는 안목이 있는 아버지다. 손흥민의 성취에는 그의 아버지의 공로가 크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플렉스. 이제 알았다. 우리 국대가 왜 한국보다 못한지.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게 당연했네. 중국 축협 헛소문은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라. 국대 돼지들아, 잘 보고 배워라. 손흥민 아버지는 정말 위대해. 평생 동안 자식을 교육했어. 가장 무서운 건 격차를 본 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없다는 거다. 중국 축구는 선수 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관리층들도 이런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손, 아빠 저 집도 사고 아내도 얻고 싶어요. 손흥민 아버지, 축구가 바로 아내야. 우리 국대가 들었으면 아마 부자관계도 끊고 축구도 그만뒀을 거다. 박지성도 축구장과 축구 교육학교가 있다는 것 같아. 손흥민은 아시아의 메시가 아니라 세계의 손흥민이다. 난 한국인을 싫어하지만 손흥민 아버지가 한국 축구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존경스럽다. 진실이라면 드디어 중국과 한국 축구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가정교육과 사회적인 문화, 제도, 환경의 중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중국 축구에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기본이 부족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위대하다.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다. 이건 귀하 선수들에게 의지해서 보완되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 이 실력으로 중국인이었으면 1년에 몇백억은 벌었을 거야. 무조건이지. 상업적 가치가 세계에서 제일이었을 거야. 중국인이었으면 호날두, 메시의 상업 가치의 절반은 됐을걸. 중국인이었으면 호날두랑 메시를 합한 상업 가치였지. 중국은 이렇게 큰데 축구장 지을 곳이 없어? 전부 집 짓지. 집 짓는 게 안 좋은 거야? 집 짓는 건 좋지만 부동산 업계 사람들한테나 좋겠지. 넌 집 살 돈이나 있냐? 아시아 빛의 주급이 고작 14만 파운드라니. 토트넘은 정말 보물을 주었네. 이건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도 급여가 적은 거잖아. 토트넘은 그의 지급을 올려줄 거야. 사실 손흥민은 위넨이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진정한 명문팀도 갈 수 있어. 손흥민이 중국 국적이었으면 한 달 반 수입으로도 충분히 축구장 지을 수 있어. 급여를 빼고 광고만 찍어도 1년에 7, 80억이지. 중국에서는 집 사는 건 돈 버는 거고 축구장 건설하는 건 손해보는 거야.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니 비교하지 마. 이러니까 중국 축구가 영원히 이 모양일 거라고 말하지. 괜히 아시아 넘버원이 아니다. 이 가치관에 중국 국대들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다. 국대 아버지가 국대를 설득한다. 1억 들여서 축구장 만드느니 집을 사는 게 가치가 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옥에 티가 있어. 국대는 근본적으로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온통 집 살 생각뿐일 거야.
국대 아버지가 국대 아들을 설득한다. 너 와이프는 충분히 이쁘니까 언제 나도 물색 좀 해줘라. 논리가 막혀서 중국 국대는 아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국대도 아버지가 있었어? 언제? 설득이 필요 없음. 아니지. 국대 아버지가 국대 아들을 설득한다. 1억이나 써서 축구장을 만드느니 돈을 써서 이쁜 아가씨 찾아서 며느리로 삼아 대를 잇는 게 낫다. 확실히 국대 축구 팬이 아니네. 국대는 모두 보트나 사고 KTV 가느라 1억도 부족하다. 국대는 절대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아서 돈이 있어도 축구장은 지을 수 없어.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국대 아들에게 말하겠지. 돈이 있으면 집을 사야지. 나이트클럽에서 돈 쓰지 말라고. 한국 돈 170억이면 대략 1700만 달러야. 손흥민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의 전부인 축구에 환원하는 거야. 장차 국가에 더 많은 축구 인재가 나오길 바라면서. 중국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보다 급여가 더 높아도 모두 집이나 차를 사고 사업을 하지. 산을 깎아서 축구장을 짓는다니. 한국은 아직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네. 환경보호의식을 높여야겠어. 중국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환경보호의식을 가지고 있네. 우리는 산을 깎아서 별장을 만든 다음 왕홍을 데려와서 라이브를 하겠지. 엄청나게 의식이 있어서. 이런 아버지는 한국 민족의 모범이다. 우리도 이렇게